노키즈 존이라는 아주 단순한 말로 쉽게 거절을 할 수 있게 어떤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되는 거죠. 어린이들도 그걸 누구보다 잘 보거든요. 왜냐면 자기들 얘기니까. 이유만 합당하면 출입을 금지시켜도 되는가 보다 라고 어린이들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대접을 계속 받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게 되는 것, 이런 차별과 배제가 악순환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소비하는 권리나 영업하는 권리보다 상위 개념이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하고요. 오랫동안 어린이 책 만드는 일 해왔고,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이랑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도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린이는 약자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방임하거나 뭐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거나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걸 제지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시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안전망이 튼튼하게 갖추어진 상태를 구축하는 것, 그런 것이 어린이를 보호하면서도 자율성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유난히 어린이를 한 명의 인간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학생은 학교의 소유물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많아서 그런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어린이를 오히려 저지하기도 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강압적으로 뭘 시키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장애가 있다면, 남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출신지가 다르다면 하는 식으로 이른바 정상적인 한 명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간적인 대우에 야박한 그런 문화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 전반의 소수자 이야기랑 연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시끄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입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노키즈 존의 논리인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일반화의 오류거든요. 이 어린이가 입장을 해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란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배제와 차별이 노키즈 존이라는 아주 단순한 말로 쉽게 거절을 할 수 있게 어떤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린이는 출입할 수 없다라는 그 간판을 보고 어린이들도 그걸 누구보다 잘 보거든요. 왜냐면 자기들 얘기니까.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노코리안 존이 있으면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린이들 입장에서도 너무 잘 보이는 시그널인데,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공공장소에서 이유만 합당하면 출입을 금지시켜도 되는가 보다 라고 어린이들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나도 어릴 때 배제 당해봤어. 그러면 여기는 휠체어가 들어오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노 휠체어 존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오시면 목소리 너무 크게 얘기하시니까 노 노인 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대접을 계속 받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게 되는 것, 이런 차별과 배제가 악순환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가치가 사실상 다른 모든 가치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소비하는 권리나 영업하는 권리보다 상위 개념이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소비자나 판매자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과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이 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죠. 부모나 보호자가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어색하더라도
다투게 되면 다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를 가르치거나 어른들끼리 좀 불편한 순간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서로 좀 참는 분위기, 서로 단속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사회적인 관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티끌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티끌만큼이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들을 좀 보는 사회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어린이도 자율성을 갖고 싶어 하고 창조적인 욕구가 있는 한 명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래야 자기 자신을 더 키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게 최대한 실패의 경험을 적게 만드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사교육에 시달린다든지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가 스스로 의견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의견이라는 건 사실 주입식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어른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어떤 정보가 있고 이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틀려보고 남의 의견을 듣고 고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더 강화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한 명의 인격체로서 의견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들이 자기 의견을 말해볼 기회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어린이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린이의 의견만 쫓는 게 아니라 어린이 의견도 하나의 소중한 의견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기회, 즉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재 미디어상에서 어린이 전용 채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공공방송에서라든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어린이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기 의견을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도 없습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면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비율을 생각할 때도 그렇죠. 어린이라고 해도 사실 5년, 10년만 있으면 성인 시민이거든요. 미래의 성인이 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수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프로그램들 중에는 방송과 방송 사이 막간에 한 2, 3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오이를 썰었는데 썰린 오이의 모양이 웃는 얼굴이에요. 그럼 찾았다 하고 이걸 제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보받은 뭐 사람 얼굴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강아지의 뭐 꼬리처럼 생긴 무언가라든가 이런 걸 그때그때 촬영해서 방송국에 보내면 그걸 방송국에서 정규 프로그램에 잠깐 소개하는 형식이거든요.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어린이들이 평소에 무엇을 보면서 다니고 있고 무엇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주면 어린이들의 생활 속의 목소리를 듣고 어른들도 같이 웃거나 울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얻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영감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림책이라는 것의 존재가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질문들 많이들 주시기도 하고 많이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그림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린이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거의 최초로 주어지는 미디어더라고요. 아기 그림책을 생각을 해보면 글과 그림이 결합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 나와 다른 세계가 있다.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있다. 타인이 있다. 라는 걸 배워가는 첫 번째 미디어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그림책이 어린이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연구를 했어요. 여러 어린이들이랑 같이 그림책을 실제로 읽어보니까 그림책이 어린이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독자인 어린이가 그림책의 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 그림책을 더 좋아하고 이 장면에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어떤 책을 여러 번 읽고 하는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어린이 마음에 들려면 이런 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책이 살아남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되게 소중한 게 독자로서는 책이랑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고 책 너머에 있는 이 책을 만든 사람의 예술 세계하고도 소통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책의 세계라는 것이. 그래서 당연히 그림책이 펼쳐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라든가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예술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그림책이 어린이에게 주는 것도 당연히 소중하고,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어린이 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림책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창작자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을 지금 보고 보여주는 보호자는 너무 이 장면이 감동적이고 이쯤에서 아이가 깜짝 놀랐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반응이 좀 무덤덤하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 왜 얘는 예쁘다고 안 하지? 뭐가 감정이 결여됐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는 건 화분에 물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싹이 무엇이 될지는 더 자라고 꽃이 피어봐야 이게 뭐였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건 그렇게 물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린이의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다 어딘가 마음 구석구석에,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을 애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사실 지금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림책을 읽는다고 하면 애들 보는 책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들, 다루는 사람들을 마치 어린이인 것처럼 대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이 그림책이라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안 보는 사람들의 손해이고, 다만 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독자가 어릴수록 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낱말도 한정적이고 문장의 복잡성이라든가 플롯의 어떤 복잡한 구조, 이런 것들도 적절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도 뻔해서 재미없고 너무 어려우면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탕 발림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어린이들이 또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인책을 만드는 일이 36색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림책은 색깔 2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거든요. 도구의 제한이 작가로 하여금 최대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영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럴 때 그림책을 보셔도 어른들에게 충분히 좋은 그런 영감을 주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림책은 특성상 독자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고마워, 안아줘, 뽀뽀, 그림책은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팍팍하거나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이 마음이 뭔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먼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좋은 그림책을 추천받아서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이라는 외피를 입고 있지만 사실상은 어른들이 하고 싶은 잔소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책들도 많이 있고, 또 그림책인지 만화책인지 헷갈리는 책들도 있고, 또 그림책이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책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제 나름대로는 꽤 중요한 원칙을 좀 가지고 있어요. 좋은 그림책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독자를 분명히 어떤 어린이로 잡아놓은 그림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은 독자가 어린이여야 돼요. 보호자는 알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책의 직접적인 독자가 어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그림책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인물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동물일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가 쉽게 마음을 열고 이 주인공의 성공을 응원하거나 혹은 이 주인공과 같은 실수를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고 싶거나 하는, 어린이가 동일시할 만한, 좋아할 만한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는 걸 저는 그 점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가지 더 꼽는다면 그림책이 그림으로 이루어진
문학책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절정에 해당되는, 독자를 즐겁게 해주는, 독자의 어떤 감정을 해소해주는 장면이 들어가 있을 것. 저는 그런 것들을 좋은 그림책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제 원칙이고, 또 이 원칙에 포함이 되면서도 별로 좋지 않은 책도 있고, 또 이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만 왠지 좋은 책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볼 그림책의 조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한번 우리 집만의 기준, 우리 학교만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 없이 어른들이 그림책을 고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린이보다 내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림책을 펼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보호자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호자 마음에 드는 책을 샀으니까 그렇겠죠? 읽다 보면 아, 이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라고 했구나. 아, 이래서 아빠가 이 책을 사왔구나 라는 걸 어린이들도 금방 알아채거든요. 좋은 그림책은 어린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책, 혹은 어린이가 아,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림책을 봤더니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구나. 그림책이 나 대신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은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적인 것이라든가 뭐 많이 유명한 거, 추천도서 이런 기준도 있겠지만 어린이가 이 책을 좋아할까?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재미있어 할까? 이 책을 소중하게 여겨줄까? 그런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기준이 더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숨은 어린이 찾기는요, 그림책 속에 숨어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같이 찾아보자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은 제목이에요. 여기에 실려있는 글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고르고 또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특성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해서 어른들이 좀 배려해줘야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책들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몇 년에 걸쳐서 추려온 내용이거든요. 몇 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인지 더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